자, 요번에는 은퇴 설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하고 이제 재무 설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이야기도 비슷한 차시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은퇴 설계는, 재무 설계보단 문항수가 많죠. 재무 설계가 이제 20문항이면 은퇴 설계는 30문항에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많은데, 그쵸, 많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국민연금 파트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따지면 이제 기업연금 파트. 그리고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프로세서. 특히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단에서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순서 관련되는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3단계 과정의 프로세서 과정,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 그런 쪽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사실 그 세 파트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력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골고루 약간씩의 문제가 분포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거다. A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고, C 과정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퇴 쪽에서 어려운 계산 문제가 좀 어렵고 몇몇 어려운 문제들이 A 과정에서 존재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거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번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에서 우리가 풀어본 것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푸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제가 제시를 하는 거지 풀지 말라고 안 풀어드리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은퇴설계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은퇴설계의 정의와 필요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키워드는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그리고 연속성.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하는 거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은퇴의 사전 적정에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로이 지냅니다. 그쵸? 주된 일자리에서 중간 일자리 과정, 그리고 소일거리. 이렇게 차츰차츰 옮겨나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은퇴 설계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은퇴를 개인이 고용 상태의 어떤 지위에서 물러나 직업 활동을 중단하는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일회성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단계, 과정이다라는 부분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이 3번이네요.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고용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이런 다양한 이벤트 때문에 재무 설계, 그리고 은퇴 설계, 이 설계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 설계사라는 부분이 이제 더욱더 필요해진 거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 가로 들어갈 말, 적절한 것은, 유엔은 60%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구분했었어요? 7%. 그러면 고령화 사회, 화자가 들어가죠? 14%, 고령 사회, 그렇죠? 그리고 20%, 초고령 사회, 또는 후기고령 사회라고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퍼센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7, 14, 21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7, 14, 20이에요. 자, 100세 시대 은퇴 설계에서 고려할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노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이제 한쪽에서 물러나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이론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노인에 대한 정의로 바뀌고 있죠. 장수의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활동을 같이 해가면서 사회와 같은 이론으로 살아가면서 오래 사는 것.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장수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교육 형태는 과거에는 세대 내에서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평생교육 시대라고 해서 경제활동, 여가순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활동에 어떤 교육 형태를 갖고 가는 거고, 주거는 자생적 노인 공동체 형성이 주력을 주로 이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동그라미 4번 지문만 좀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4번 지문만 살펴보게 되면 요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나머지 위에 1, 2, 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활동 가능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0에서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인구를 이제 노인 인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따지느냐라고 봤을 때, 노령화 지수 0세에서 14세 대비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어떻게 되지? 이렇게 따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 지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체 인구의 65세 비중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고령화 지수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 이렇게 평가하지만 고령화 지수를 따질 땐 유소년 인구 대비해서 고령 인구가 몇이냐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에 해당하는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노년 부양비. 그렇죠? 그 다음에 0세에서 14세까지를 먹여 살리는 걸 유년 부양비. 그러면 요걸 다 합치면 총 부양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공식의 흐름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가끔 언급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5번 문제. 은퇴 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 및 은퇴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대중매체가 77%로 가장 높았고, 기타 은퇴 전문가는 1.7%로 가장 낮았다. 맞는 얘기죠.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중요한 은퇴에 대한 설계,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는 정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이죠. 두 번째,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프랑스는 노년 교육을 포함한 평생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부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의 상승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 다음 경제활동의 변화는 은퇴자금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6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가 이제 1번 문제, 심화 문제 1번 문제죠. 은퇴 설계의 개요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 그리고 2017년도 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여성 1명이 나올 수 있는 합산 출산율은 2030년에 1.41, 2040년에 1.42.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아마 머지않은 때에 대한민국은 아마 소수민족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정해진 이치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면. 2015년 현재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17.9명이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기대 여명의 증가와 더불어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 기간과 돈을 소비하는 기간의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번, 3번의 통계치 일대 몇 명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통계치 숫자를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련한 일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보시면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자, 3번. 다음 노령화 지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살펴보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연령이 1000명, 유소년 인구 200명, 총 인구가 2000명. 그 다음에 65세 인구가 250명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령화 지수 따질 때 보게 되면 간단하죠, 굉장히. 자, 250명에 해당하는 거에 200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된다? 125.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노년부양비 마찬가지죠. 노령화 부양비, 노년부양비에 해당하는 부분. 자, 노년부양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죠. 다만 이제 노년부양비니까 유소년 인구가 아니고 생산연령 인구, 그쵸? 생산 가능 인구가 깔리겠지. 그 다음에 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깔릴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 예, 간단하게.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안 풀어보면 틀려. 문제는. 안 풀어보면. 그래서 꼭 한 번 정도는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퇴생활 단계별 특성 중에서 활동기에 해당하는 설명, 활동기. 자, 활동기가 있고 회상기가 있고 간병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 활동기란 얘기는 은퇴 이전에 못 해봤었던 것을 열심히 하는 활동,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쓰게 되고 활동적인 시기가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상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상기에 들어서면 그동안에 열심히 놀았는데 다리에 힘 빠지고 좀 노쇠노쇠 젊어서가 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집에 좀 집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사회 봉사에 대한 니즈가 좀 더 강해지는 시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간병기에는 이제 링걸 꽂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면 어떤 거든지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자, 1번에 여가 활동 활발하게 한다, 맞는 얘기죠. 2번 은퇴 자금의 계획 없이 소비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들 사회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는 시기는 어느 시기? 다리에 힘 빠지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기, 즉 회상기가 3번이 되겠죠. 그럼 3번이 틀린 거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은퇴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시기라는 건 이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후 시기에 경제적인 부분도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7번 문제. 은퇴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2013년도 노후준비 진단 서비스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생활 습관에 대한 은퇴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사회적 관계나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잘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망은 별로예요. 근데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13년 통계지만 현재도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쓴다. 사회적 준비가 잘 돼 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강을 신경 쓰는 이유는 돈 없이 오래 살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돈 없이 또 아프면서 오래 살면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돈은 없어서 뭐는 지켜야 되겠다. 건강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게 현재 노령 인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재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 나머지 2번 기존 노년학이 노년층의 노화에 대한 담론이었다면 지금 재무적 측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비재무적 측면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비재무적 은퇴 생활 목표는 고객이 희망하는 라이프 스타일, 주거 생활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흐름은 이후 어떠한 영역이 중요한지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은퇴 이후 생활을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는 최근의 흐름, 즉 은퇴 생활의 부분은 쭉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로 등장한다라는 얘기니까 2번, 3번, 4번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1번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7번, 8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설명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이제 은퇴설계 프로세서.
자, 그래서 은퇴설계 프로세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1번 문제. 은퇴설계 프로세서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은퇴설계 프로세스는 제2인생 설계 차원에서 고려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은퇴설계의 재무적 목표 속에서 비재무적 목표 부분이 통합되어 있고요.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은 다 맞네요. 그러면 4번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인생 전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플랜도 C죠. 근데 여기는 계획 점검 실행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계획 실행 점검의 프로세서를 갖고 간다. 자, 2번 은퇴설계 프로세서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재무설계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단계를 나열해놓고 순서 맞춰라 하고 나올 때도 있고, 단계 써놓고 내용 써놓고 연결 잘 된 거 있느냐고 물어볼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및 은퇴 목표에 대한 설정. 틀렸네요. 자, 1단계는 관계 정립 단계죠. 2단계가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는 틀리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수 있는 거니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은퇴 설계 프로세서 2단계 은퇴 설계 관련 정보 수집 단계 2단계죠. 은퇴 정보 관련 수집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표준 생활비는 국민연금에서 목표로 하는 수준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거는 표준 생활비가 아니고 국민연금에서 목표로 하는 건 필수 생활비죠. 그렇죠? 그래서 필수 생활비, 표준 생활비, 여가 생활비,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럼 틀린 거네요. 요건 2번.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수집은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다. 자, 요 2번 부분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 수집은 일단 사전에 설문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문지 보면서 그리고 설문지 이외의 거 이렇게 파악하는 게 가장 좋죠. 물론 이제 진행 중에 설문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유락생활비는 통계적으로 평균 수준의 생활비 규모. 요거는 표준 생활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락생활비는 넉넉한 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필수, 표준, 유락 뭐 그렇게도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유락생활비는 최고의 생활비. 그다음 은퇴 목표는 최종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비재무적 가치로 나타난다.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비재무적 가치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금액과 수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재무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은퇴라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그다음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에 각 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항목 구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항목이 어디 들어가냐 이런 부분들. 자, 저축과 투자는 주식, 채권, 변액보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분류가 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현재까지의 퇴직금, 퇴직연금. 자, 연금에 보면 현재까지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 현재까지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리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만 들어가죠. 기타 자산은 예상되는 상속이나 현재까지의 퇴직금이 들어가는 파트니까 얘도 틀렸고, 은퇴연금은 국민연금만 들어가죠. 연금보험은 여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국민연금하고 이제 지정연금이 있게 되면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틀리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하고는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와 관련된 설명.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은 소득 대체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득 대체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 대체율이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한다라는 결정적인 문구는 틀리다. 은퇴자산으로 사용될 저축성 또는 저축성 및 금융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서의부 일시금으로 평가한다.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에서는 현재 시점이 아니고 은퇴 시점, 그렇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2번은 틀린 거죠. 3번. 연금계좌란 과세가 이연된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맞는 얘기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세법상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자산 항목으로 분류한다. 세법상 해당하지 않지만 일단 우리는 연금계좌에 퇴직연금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 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은퇴 프로세서 중에서 3단계 은퇴 설계를 위한 분석물 평가 단계에서 각 단계. 자, 6단계 프로세서 안에 다시 3단계, 6단계 프로세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단계 미래가치 평가, 2단계 총 은퇴 자산에 대한 계산, 은퇴 자산에 대한 계산이니까 순미래가치 평가 맞죠? 그 다음에 3단계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의 부족액의 계산, 그리고 4단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시금의 계산. 자, 4단계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계산이 아니고 총 은퇴 일시금을 계산하죠. 전체적으로 은퇴 일시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계산에서는 총 은퇴 자산과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차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구하는 거니까 4단계라고 써 있는 건 이제 5단계 과정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6단계 문제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9번 문제 우린 보겠습니다. 은퇴 설계 프로세서 1단계 관계와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서 고객에게 알리고 설명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고객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는 뭐니까 고객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소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경비가 수반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경력, 교육, 훈련, 경험, 자격을 알려줘야 되니까 맞고,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 고객이 합리적인 은퇴 자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 요거는 1단계 과정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진행 방법, 고객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는 알려줘야 되고, 결국은 3번이 틀린 얘기네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은퇴 설계 프로세서 2단계 은퇴 설계 관련 정보 수집 단계죠. 2단계.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가장 아닌 것을 고르는 거죠. 은퇴에 필요한 연간 소득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은퇴에 필요한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현재 자원을 확인하는 것. 즉,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2단계에서 작성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은퇴 후 추가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확인하는 것. 요거는 계산 및 분석 단계 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지 2단계 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아니죠. 요게 아니겠네요. 추가 저축 여력을 검토를 위한 장래 수입 지출 예상 자료를 확인하는 것. 즉 정보 수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번, 2번, 4번에 해당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은퇴 설계 자료 요약표 주요 항목 설명과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데 그래서 연금자산 분류? 아니죠. 변액보험은 투자자산 분류죠. 그 다음 은퇴자산으로서의 투자 금융자산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자산은 원금 보장자산은 아니에요. 그럼 저축성 자산이죠. 그렇죠? 요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연금계좌는 은퇴기간 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은퇴기간 중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 요 시점에 은퇴한다. 그러면 여기 받을 금액의 현가를 세 후로 일시금의 가치로 평가를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은퇴 설계 자료 요약표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다 세후 평가한다라고 써 있고요.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배웠었던 재무설계 개론에서 했었던 자산부채 상태표, 현금 흐름표 얘기할 때 현금 흐름표의 현금 흐름은 세전 기준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을 넘나들면서 좀 다른 표현을 하니까 그건 주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거기 4번 보게 되면은 은퇴연금은 연금말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국민연금만을 기록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직영연금도 여기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저희는 심화 문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은퇴덜기 프로세서 3단계 과정인 워크시트 접근법 분석이 6단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쪽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간단한 키워드만 풀었었죠, 지금. 이제는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1단계 뭐예요? 1단계는 미래가치평가, 2단계 순미래가치평가, 3단계 공적연금에 감안한 연간 부족액 결정, 4단계 총은퇴 일시금 결정, 5단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결정, 6단계 저축액 결정이죠. 그렇죠? 이 프로세서를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 섞어놓으면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 각 자산의 예상 수익률을 사용하여 고객이 은퇴 시점, 은퇴하는 시점에서 각 은퇴 자산의 순미래가치 계산한다. 1단계는 미래가치평가죠. 순미래가치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네, 일단. 그러니까 답은 1번. 나머지 볼까요? 2단계. 은퇴 자산은 은퇴 시점에서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총 은퇴 자산을 계산한다. 자, 은퇴 자산, 총 은퇴 자산 계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순미래 가치로 계산하되 총 은퇴 자산을 계산하는 건 2단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래 가치로 계산한다, 순미래 가치로 계산한다인데 그 순미래 가치로 계산하는 게 총 은퇴 자산의 순미래 가치로 계산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 순미래 가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은퇴 후 필요한 연관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차감하여, 여기서 뭘 차감했다? 여기 계산할 때 공적연금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3단계 다시 또 은퇴 후 필요한 연관소득과 국민연금 모두 현재 물가 기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에 현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은퇴 이후 이 시점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시점에 계산하고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별도로 하죠. 그 계산은 어디서 배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AFPK 과정 합격하고 나서 CFP 과정에 들어오면 그때 저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죠. CFP 쪽에서. 그랬을 때 거기서 계산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홍길동은 가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홍길동은 오늘 정기예금, 가로와 정기예금은 저축성이냐 금융투자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죠. 저축성 자산이죠. 그러니까 저축성 자산, 변액보험, 나번 금융투자 자산, 다번에 저축성 보험, 저축성 자산이죠. 그리고 퇴직금, 기타 자산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에 대한 내용, 빠짐없이 기록한 건데, 맞는 거, 모두 묶은 것은, 빠짐없이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재무설계 쪽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빠짐없이 모두 묶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묶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라라고 되어 있으면 맞는 게 3개인데 2개만 묶여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맞는 것으로는 묶여 있는 거니까, 얘가. 빠짐없이 맞는 게 모두 묶인 것은 3개가 다 묶여야 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볼 때 1, 2, 3, 4, 5, 6이야. 근데 얘하고 얘가 맞는 거야. 근데 답을 아무리 뒤져봐도 2번과 4번만 써있지 3번까지 써있는 애가 없어. 그래서 당황하다가 끝나는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빠짐없이 모두 묶인 것을 하면 얘가 다 묶여 있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시험이 오류지. 근데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을 하게 되면 얘 맞는 거, 얘 맞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러면 그냥 이게 답인 거야. 3번이 안 들어가 있어도. 예. 그런 고민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 하다가 보면
당황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 문제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은퇴 설계에서 은퇴 준비 기간을 준비 기간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쵸? 은퇴 시기를, 그러니까 은퇴 준비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은퇴 기간을 결정하는 뭐 이렇게 나오면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이런 틀린 건데, 이런 부분이죠. 은퇴 시기를 결정하면 내가 있는 위치 안에서 얼마만큼의 은퇴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를 산출해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문구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돼요. 자,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는 이유는 필요자금의 은퇴 시점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각 개별 은퇴자산의 은퇴 시점의 은퇴 일시금은 은퇴자산의 세후투자 수익률을 적용해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퇴자산의 세후투자 수익률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은퇴자산의 세후투자 수익률은 은퇴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아니고 각각의 개별 자산들이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일단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리다. 그러면 답번은 일단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은퇴 설계에서 세후투자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평균 수익률의 개념을 적용하지요. 물론 평균 수익률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게 이게 마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수익률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지. 평균 수익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적용하면 정확히 우리가 그 결과지를 산출해낼 수 있어.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틀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 수익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접근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워크시트 접근법의 6단계 과정과 관련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건 한번 더 풀어보죠. 왜냐하면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4단계 은퇴 기간 중 매년 필요한 금액을 은퇴 시점의 일시금의 형태로 계산한다. 그죠? 4단계에서는 이런 일을 하죠. 5단계 은퇴 시점에서 은퇴 자산을 공제하면 은퇴 일시금에서 은퇴 자산을 공제하면 추가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이 된다. 맞죠? 6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저축액을 계산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 연간 저축액을 매년 급여 상승률만큼 증가시키는 방법은 실질가치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저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리죠? 자, 증액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증액을 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크게 보면 급여가 올라가는 급여 상승률만큼 내가 더 저축을 하는 방법.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봉급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더 많이 저축을 해야지 그걸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실질가치 보존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물가 상승률 증액만큼 올라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틀린 얘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 은퇴 설계에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전략적 자산 배분이나 전술적 자산 배분은 어차피 여러분들 투자 시간에 굉장히 하나 파트로 배울 거고, 그러니까 은퇴 설계에서 뭐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 큰 그림, 전술적 자산 배분 작은 그림.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은 역투자 전략, 그러면서 내재가치 투자 전략,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이란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과정이다. 이거 뒤집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산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그럼 맞는 거죠, 이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구성하는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고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 역투자 전략, 내재가치 투자 전략,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로 쓰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리게 되겠네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상하고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이 맞지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장기적인 자산 구성과 중기적으로 각 자산 집단이 변동할 수 있는 투자 비율의 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맞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6번 문제에서는 애매모호할 수 있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떻다 사람들은 농촌 사회에서 장원 사회에서 도시화 사회로 옮겨가면서 대부분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형태 또는 비슷한 형태의 생활 패턴을 갖고 가다 보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표준안이라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재무 설계 차원에서 보면 그 표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제시를 하는데 이게 내가 사는 삶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30세에 결혼했는데 나는 20대에 결혼했어. 남들은 30세에 집 마련 못했는데 나는 했어. 뭐 이러면 내 얘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기별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 나타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나는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라하더라 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도저히 이해 안 되면 플러스 10살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라 했어요. 자, 30대의 은퇴 설계는 은퇴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통한 준비도 이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자, 30대에 내가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이런 생각을 하면 그 플러스 10세 넣어보면 40대에는 해야 되겠지.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돼. 40대의 은퇴 설계는 은퇴 자산과 다른 목적의 자산의 구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40대가 아니고 30대.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래. 40대는 또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40대 됐으면 그래도 구분해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책에서 써 있는 건 마이너스 10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책에서는 30대로 얘기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해도 되고 그냥 이거대로 기억해도 되고. 그러면 이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50대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50대는 원금 보장 성향이 강하고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적은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은퇴 설계 프로세스 4단계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고객의 다른 재무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당연히. 저축 여력 범위 내에서 저축 수준이 결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요건 틀린 거죠. 자, 말은 맞는데 이거는 4단계 과정이 아니고 1단계 과정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위험 성향을 고려한 자산 배분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이제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은퇴 설계 프로세스 5단계 은퇴 설계 제안서의 실행 단계에 대한 내용. 자, 그럼 5단계에 대한 내용이죠. 실행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 설계사는 구체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별하여 제안서를 실행하도록 돕는 단계죠. 그다음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전문 영역에 필요로 하는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죠. 보험 가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게 되고요. 상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지만 행위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 요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하고 그 다음 4단계까지는 실질적으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투자를 해서 손해가를 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실행 단계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은퇴 설계 프로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재무 설계사는 고객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주로 말하고자 질문을 통해 고객이 주로 말하도록 하여 고객의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생활비. 필수 생활비는 통계적 평균 수준의 생활비 규모를 참고하여
은퇴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한다. 자, 필수 생활비란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표준 생활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득세율의 경우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리하게 미래의 소득세율을 예측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후 투자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고객의 투자에 대한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능력, 그 다음에 역사적 수익률 등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소득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은퇴 소득과 관련되는 이쪽에서 이제 3층 보장 제도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3층 보장 제도는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약간 빈도가 떨어지긴 해도 늘 그래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아이.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층 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층 보장 제도는 국가,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그쵸?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2번, 3번, 4번은 표현이 다 잘못되어 있죠. 예,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건 1번만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1번이 맞는다. 자, 가로넣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항상 우리가 여쭤보게 되면 잘 모르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 프로세서, 요 흐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근로자의 경우 99년도 이후 가입 기준으로, 원래 국민연금은 88년도에 시작했고 그때 가입 기준이 아니고 99년도 가입 기준으로 우리가 본 겁니다. 지금 20년 가입하는 경우 20년 가입 시 가로 퍼센트, 요건 힌트를 줄까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고, 40년 가입 시에는 가로 퍼센트로 설계되었다. 그러면 요 99년도 이후에 소득 대체율이 몇 퍼센트냐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는 60%죠. 그러나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2008년도서부터 0.5%씩 줄여갖고 2028년도 가면 40년 가입 시 40%를 주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순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답은 2번.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층 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볼까요? 한번. 국가보장, 사회보장은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주체가 돼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적연금을 의미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안정적인 생활보장은 퇴직연금, 여유 있는 생활보장까지 가는 건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보장. 옛날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라고 했었어요. 그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보장한다라고 하니까 좀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어서 이제 기본적인이라는 용어 쓰거든요. 안정적이라는 단어는 틀리죠. 그래서 1번 틀린 거. 미국의 경우 기업과 개인의 책임하에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에 그렇게 의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다음 OECD 국가의 은퇴자들은 3층 보장을 통하여 통상 퇴직 전 평균 소득의 7에서 80% 가량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OECD 국가도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6에서 70% 정도.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의 경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연봉의 12분의 1이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이거는 확정기여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은퇴소득 수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은퇴설계 소득 수준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자,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소비 비중이 줄고 저축 등 흑자 비중이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 성향이 하락했다, 덜 썼다는 얘기니까 저축이 늘었겠지, 그쵸? 그 다음에 2014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비은퇴자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168만 원이다. 그럼 최소 생활비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은퇴 직전 소득 1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은퇴 후에 5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이라는 거죠. 목표 소득 대체율은 아니고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그 다음에 2014년도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효 은퇴 연령은 71세로 나타났다. 여기선 3번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문제 볼까요? 은퇴 라이프 스타일에 기초한 은퇴 소득 수준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목표 소득 대체율을 산정할 때에는 주관적인 예상, 은퇴 생활비 평균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목표 소득 대체율은 소득 기준보다는 소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소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 그래서 4번과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3번이 왜 틀렸는지를. 그 다음에 목표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비 패턴으로부터 예측되는 은퇴 후 소비 수준을 은퇴 전 소비 수준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비 관련 연구에서는 생활비를 최저생활비, 표준생활비, 유럽생활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비에 대한 용어는 뭐 최저생활비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생활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용어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또는 최저, 그 다음에 표준생활비, 그리고 여유생활비 또는 유럽생활비,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쪽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은퇴 소득 확보 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제. 은퇴 소득 확보의 기본 원칙은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을 통해 벌써 틀렸다. 그렇죠? 전업주부는 소득활동이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도 아니고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로 가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 3번 은퇴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계 소득 대비 지출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재무 비율 중 총소득 대비 총지출로 산출되는 가계 수지 지표를 통해서 가계의 소비 성향과 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은퇴 소득 확보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퇴 소득 확보 계획이니까 은퇴 소득원 점검, 비상예비자금 점검, 저축여력 점검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위험관리 점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소득 점검 쪽에는.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4번 문제, 이번 차시의 마지막 문제 4번 한번 볼까요? 은퇴 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가계 소비 대비, 소득 대비 지출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분석하게 되면은 재무상태표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현금흐름표가 있고, 현금흐름표에 소득과 지출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이 소득과 지출의 흐름이 소득이 더 많으면 자산부채 상태표가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출이 더 많으면 자산부채 상태표가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즉, 자산부채 상태표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건 현금흐름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축여력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인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재무 상태를 의미한다.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원칙은 아니죠. 그렇죠? 예.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은퇴 준비와 비상예비자금 준비를 동시에 고려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엔 반드시 비상예비자금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비상예비자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여력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죠? 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그럼 4번이 맞겠네요. 1, 2, 3번이 다 틀렸으니까 개인이나 가계의 은퇴 자금 준비가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여부는 소득 대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 마쳤고요. 1, 2, 3장을 한 번에 다 했죠? 이제 다음 시간에 4장 국민연금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